연 매출 8천억 원의 대기업 회장이 40년 된 낡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일합니다. 자기가 쓸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던 이 지독한 노인이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확정된 사업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분유 공장입니다. 하루 4만 캔의 분유를 쏟아내던 거대한 생산 라인이 이날따라 멈춰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고 수십 미터에 달하는 스테인리스 배관 사이로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라인이 멈춘 이유는 고장이 아닙니다. 파업도 아닙니다. 이 공장은 스스로 열흘간 생산을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열흘 뒤 공장이 다시 가동됩니다. 하지만 라인에서 나온 것은 고작 1000캔입니다. 4만 캔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열흘을 멈추고 겨우 1000캔을 만든 겁니다. 이 1000캔을 위해 이 회사가 감수한 손실은 매년 수억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이 1000캔의 분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걸까요? 이윤이 아닌 것을 위해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선악록 주인공은 메이류업 창업주 김보경 선대회장입니다. 1946년 해방 이듬해였습니다. 26의 청년 하나가 38선을 넘었습니다. 함경남도 이원이 고향인 김보경은 북천공립농업학교를 나와 금융조합서기로 일하던 평범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가족도 돈도 연고도 없이 홀로 서울에 내려왔습니다. 그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을지로 방산시장이었습니다. 판잣집 사이로 흙바람이 날리고 사람들은 좌판 위에 물건을 늘어놓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야 하는 곳이었죠.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팔고 살기 위해 속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김보경은 그 한복판에서 작은 판을 깔고 담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담배란 믿을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겉에만 좋은 잎을 넣고 속에는 잡초를 말아 넣은 가짜가 태반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남들보다 비싸더라도 품질이 확실한 담배만 가져왔고 의심하는 손님에게는 직접 뜯어서 속까지 보여줬습니다. 겉만 보지 마시고 안을 보십시오. 제 담배는 속까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그의 담배를 사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보경의 담배는 믿어도 된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주인들이 돈 봉투를 맡기며 알아서 가져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학력도 재력도 아닌 오직 신용 하나로 쌓은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신용의 기반이 닦이자 내 오른쪽에는 물건을 맡기려는 사람이 줄을 섰고 왼쪽에는 차겠다는 단골이 늘었습니다. 이종잣돈으로 1956년 무역회사를 세웠고 1964년에는 제분회사 대표이사가 됩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50살이 넘어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돌린 사업에 뛰어듭니다. 1960년대 말 대한민국의 낙농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969년 세계은행 차관을 받아 한국낙농가공 주식회사를 세웠지만 이 회사를 운영할 민간 기업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황무지를 초지로 개간하고 젖소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냉장시설도 없는 나라에서 우유를 만들어야 하니 돈이 될 리 없었죠. 당시 농림부 차관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에 나서는 민간인이 아무도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때 정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김보경이었습니다. 아내 김인순 여사가 나라를 위한 일인데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1971년 김보경은 회사를 인수하고 이름을 메이류업으로 바꿉니다. 나이 51살의 그는 주위의 의심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공개 선언합니다. 만일 이 사업이 실패하면 내 지분을 전부 내놓겠습니다. 성공하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실패하면 전 재산을 잃는다. 쉰 넘은 사업가의 가장 위험한 승부수였습니다. 우유를 만들려면 젖소가 필요한데
한국에는 젖소가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배로 운반하면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적도를 가로지르는 뜨거운 바닷길에서 임신한 젖소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배가 부산항에 닿을 때쯤이면 살아남은 소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김보경은 배가 안 되면 비행기로 보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젖소를 비행기에 태운다는 당시로서는 황당하게 들렸을 이 제안을 그는 진지하게 대한항공에 가져갔습니다. 대한항공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결국 수락합니다. 뉴질랜드 초원에서 비행기 화물칸에 오르는 젖소들. 대한항공 역사상 사상 초유의 항공 화물 수송이 시작된 겁니다. 배로 한 달 반 걸리던 거리를 비행기는 단 하루 만에 주파했습니다. 건강한 젖소들이 살아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3년간 들여온 젖소가 5천 마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젖소를 들여온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들을 키울 농가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농가들은 젖소를 살 자금도 담보로 내놓을 땅도 없었죠. 은행은 담보 없이 대출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보경은 여기서 또 한 번 자신의 유일한 무기를 꺼냅니다. 담보가 없으면 신용을 담보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이분들의 의지가 곧 담보입니다. 그는 상호연대보증만으로 농가의 대출을 알선했습니다. 젖소 도입 자금부터 목장 개발 자금과 초지 조성 자금까지 모든 것을 신용 하나에 걸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500개 농가가 조성되었고 대출금은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전부 상환되었습니다. 1982년 세계은행은 메이류업을 개발도상국 지원 성공 사례로 공식 인정합니다. 4억 대신 공장을 짓고 칼국수를 먹으며 이면지로 결제를 올리던 이 노인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대학병원 복도에서 만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유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만남이 김보경의 마지막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모유도, 일반 분유도, 고기와 생선도, 심지어 쌀밥 속 단백질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먹는 순간 분해되지 못한 아미노산이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고 성장장애와 운동발달장애로 이어집니다. 밥을 먹는 만큼 수명이 줄어드는 아이들인 겁니다. 전국에 300여 명뿐인 환아들이었습니다. 김보경이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 복도 한쪽에서 어린 환아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이에게 밥 한 숟갈 먹이는 것이 두려운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이 과자를 나누어 먹고 우유를 마실 때 자기 아이에게만은 안 돼라고 말해야 하는 엄마였습니다. 왜 나만 못 먹느냐고 우는 아이를 안고 더 크게 울어야 했던 엄마였습니다. 한 통에 6만 원이 넘는 해외 특수분유를 구하기 위해 매달 외국 사이트를 뒤지던 아빠가 있었습니다. 주문을 넣어도 한 달씩 기다리는 건 보통이었고 물량이 끊기면 아이의 뇌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분유가 국내에는 없느냐는 질문에 수요가 너무 적어서 어떤 기업도 만들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보경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가 합시다. 메이류업 평택공장이 특수분유를 만들기 위해 가동을 멈추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세척입니다. 일반 분유와 특수분유는 원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분유의 잔여 성분이 0.01%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먹은 환아의 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공장의 모든 배관과 탱크와 건조기를 하나하나 분해합니다. 100도에 가까운 고온수와 세정제를 배관 구석구석에 흘려보내며 잔여 성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세척에만 꼬박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아마다 제한해야 하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유 종류를 바꿀 때마다 같은 세척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8종의 분유를 만들기 위해 이 과정이 8번 반복되는 겁니다. 열흘간 라인이 멈추면 생산하지 못한 일반 분유는 수만 캔에 달합니다. 거기에 세척 비용과 특수 원료 수입 비용, 그리고 인건비가 겹칩니다. 완성된 특수 분유 양이 워낙 적어 자동 포장 기계를 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직원들이 한 캔 한 캔 손으로 라벨을 붙이고 손으로 포장합니다. 매년 수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인 사업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계속할수록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임원들의 반대에도 김복용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1999년 생산을 시작한 특수분유는 해외 제품가의 10분의 1 가격에 공급되었습니다. 1년에 2번 공장이 열흘씩 멈추는 이 일정은 김복용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단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김복용에게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사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4년 전북 고창군 상하면의 광활한 부지 위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자연치즈 전문 공장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자연치즈 시장은 연간 고작 120톤에 불과해 임원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250억 원을 쏟아부어 공장을 짓겠다니 적자가 뻔한 일이었죠. 하지만 84세 노인은 바람에 바바리 코트 자락을 날리며 그 부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지막 사업이다. 2006년 1월 2일 밤 11시 30분 김복용은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6세였습니다. 마지막 며칠까지 치즈 공장을 살폈던 노인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지인들에게 신용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특수분유 생산을 멈추지 말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의 사후에 회사는 장남 김정환이 경영을 이어받았습니다. 메리업은 매출 1조 원을 넘어섰고 고창의 치즈 공장은 상하농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수분유는 이제 중국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와 협약을 맺어 해외 환하들에게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메이리업 본사에는 여전히 자사 사옥이 없습니다. 전국에는 그가 세운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택, 광주와 경산, 그리고 고창까지 4옥 신 공장을 선택하고 이윤 대신 사명을 택한 사람의 유산입니다. 40년 된 바바리 코트와 12년 된 자가용, 그리고 7평짜리 전세 사무실.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만드는 1000캔의 분유가 김복용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남긴 전부입니다. 내가 꿈꾸는 사업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타고난 것일까요? 전쟁통에 고향을 잃고 장터에서 담배를 팔던 청년에게 처음부터 이런 신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속이고 속는 세상 한가운데서 신용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300명의 아이를 위한 분유를 만든 것은 경영자로서는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합리적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업이란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까지가 기업의 몫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담배 한 개비에서 시작된 신용이 하늘을 나는 젖소가 되었고 1500개 농가가 되었고 300명의 아이를 살리는 분유가 되었습니다. 큰 건물도 화려한 훈장도 아닌 7평짜리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일궈낸 사람. 그가 바로 메이류업의 창업주 선대회장 고 김복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선악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선악록에서 만나겠습니다.